그래서 저희는 시험은 안 봤지만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시험을 봐야 되고 학교에서 근데 빅뱅 우주론 했잖아요. 학교에서 진도 어디 나가요? 학교에서 지금 거기 있어요. 미시세계, 거시세계. 거시세계 했고 그리고 선생님 네 분이실 거 아니에요? 일단 물리는 네. 그 과학의 기본 미세 거시세계랑 네, 기본량 했고 이런 거 여기까지. 네네네 답이 기본량 물리량 했고요. 그 과학의 기초 여기 1-1까지 나왔고요. 네네. 그 전까지 나왔고. 오늘 암기랑 그건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화학은 주기율표 네, 주기율표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생명과학은 생명과학은 단백질이랑 펩신까지 했어요. 그거 나가고 범위를 알려주신 건 아니고 네. 저희가 녹화를 키긴 했는데 저기 뭐냐 문제가 제가 우리가 시험이 다른 학교보다 한 주 빠르더라고요. 네. 23일인가? 제가 날짜는 정확하지 않는데 목요일 시작이니까 우리 금요일 수업이 한 번 빠져요. 그래서 제가 계획했던 게 7+1로 4번 정도 진도 나가고 그 다음에 3번 정도 문제 풀이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불가능한 거지, 그치? 그래서 뭐 오늘 원래 생각했던 건 3분 다 오시면 언제 한번 보강을 할 수 있나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일단은 안 오셔서 다음 주에나 한번 짜봐야 되나 싶은데 아마도 우리 목동권 학생들은 시간을 맞추기가 여간 쉽지가 않아서 비는 때가 있으세요? 처음 봤는데 아주 청천벽력 같죠? 요일이 언제? 혹시 가능하다면? 월요일은 학교 끝나고 제일 빨리 오면 몇 시예요? 혹시 올 수 있다면? 3시 반에서 4시. 3시 반에서 4시에 올 수 있어요? 그거를 그러면 제가 일단 알아두고 다시 다음 주에 저기 더 오시면 이야기합시다. 오늘 일단은 진도 나가는 건 이제 58페이지에 똑같은 얘기죠. 계속 이제 별의 진화부터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 이야기는 우리가 일단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제 핵심 내용은요 저기예요. 그 원소가 우리 우주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원소들이 있습니다. 우리 우주에 뭐 자연적으로 생성된 게 한 90여 가지 원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게 한 20여 가지가 있는데 그 원소들이 생성되는 방법, 원소들이 생성되는 방법에 따라서 원소들이 생성되는 방법이 결론적으로 총 3가지밖에 없어요. 이 우주를 구성하는 엄청 많은 원소들이 90여 가지 되는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방법은 단 3가지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빅뱅에 의해서 빅뱅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원소가 있고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별의 내부에서도 원소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초신성이라고 하는 녀석이 폭발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뒤에 다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초신성 폭발하는 과정에서 원소가 또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진짜 미안해요. 하나만 더. 통합과학 방학 때 한 적이 있어요? 아니면 처음이에요? 엄청 예전에. 너무 예전에? 그러면 거의 기억의 저편으로 날아간. 근데 이게 어떤 팩트예요? 어떤 학교에서 아마 지구과학 선생님이 하시지 않을까요? 지구과학 선생님이 어디 하고 계세요? 지금 맨 앞에 하고 계세요? 스펙트럼 있어요 이제. 그러면은 아마 여기까지를 시험 범위로 하실 거예요. 보통 여기를 중간고사 때 안 보는 학교는 본 적이 없으니까 작년에 신서고도 뭐 그랬고요. 그래서 일단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원소는 수소와 헬륨 2가지만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원소는 철보다 가벼운 원소, 철보다 가벼운 원소라고 했지만 원래는 이제 가르치고 철을 포함하고 이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철보다 가벼운 원소들이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초신성이라고 하는 녀석이 폭발하는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론부터 이야기한 거예요. 이 우주를 구성하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원소가 만들어지는 방법은 단 3가지 방법이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여기 오늘 단원에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얘네들이 이 별의 내부에서 초신성 폭발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원소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핵융합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핵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원자 핵들끼리 합쳐지는 거예요. 원래대로 뭐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핵융합 말고도 핵분열이라고 하는 어떤 핵반응이 있어요. 원자 핵이나 원자 핵들을 구성하는 녀석들끼리 이제 뭐 합쳐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는데 통합과학 1에서는 부서지는 건 따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핵융합만 우리는 기억하시면 되고 핵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 핵들끼리 합쳐지는 거니까 즉 가벼운 원소가 어떤 가벼운 원소들이 점차 무거운 원소로 변하는 과정, 가벼운 원소가 무거운 원소로 변하는 과정을 핵융합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가벼운 원소, 우주에서 가장 가벼운 원소 수소가 헬륨이 되고요. 점점 무거워지다 보면 어디까지 무거워질 수 있느냐? 철까지 무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벼워져서 무거워지는, 즉 가벼운 원소가 무거운 원소로 변하는 핵융합은 철까지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뭐 굳이 얘기하자면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어떻게 되느냐?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점차 그냥 가벼워질 뿐이에요. 우라늄 납인데 굳이 알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가벼운 원소는 철까지 무거워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무거운 원소는 점차 그냥 가벼워질 뿐이다. 원래대로 이제 정상적으로 일어나면 이런데 방금 이야기했던 가벼운 원소가 무거워지는 것을 우리는 핵융합, 그리고 무거운 원소가 가벼운 원소로 변하는 건 핵분열인데 쓰진 않을게요. 이때 철이라고 하는 녀석까지만 만들어질 수 있는, 핵융합하면서도 핵분열하면서도 철까지만 만들어질 수 있는 이유는 철이 이 우주에서 가장 안정적인 안정한 원소이기 때문이고요. 철이 가장 안정한 원소다? 철이 왜 가장 안정하냐? 그러면은 내가 얘기할 수 없죠. 그냥 우주가 그런 거야. 우주에서 그냥 철이 가장 안정이기 때문에 안정하다고 하는 거고요. 근데 그것이 무슨 의미냐? 도대체 안정하다는 것이 의미가 뭐냐 하면은 에너지가 가장 작은 건데 이건 통합과학 수준은 아니니까 굳이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이 철이 가장 안정하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수소, 헬륨 점점 무거워지는 건 어디까지? 철까지만 안정적으로, 철까지만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데 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좀 조건이 필요해요. 핵융합이라고 하는 거는 원자핵들끼리 합쳐져야 되는데 원자핵 자체가 전기적으로 플러스 양성을 띠기 때문에 걔네들을 합치는 것이 여간 쉬운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걔네를 합치기 위해서는 반발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온, 그 다음에 고압이라고 하는 매우 높은 온도, 그다음에 매우 높은 압력이 필요하다. 대신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조금 더 수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 고온, 어느 정도 온도에서 핵융합을 할 수 있는지만 아시면 돼요. 고압은 그냥 그렇구나 배경으로만 배경시식 정도만 아시면 되고 압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온도가 몇 도인지만 언급을 할 거고요. 그래서 핵융합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수소가 헬륨으로 변해. 그럼 그때 우리는 수소가 헬륨으로 합쳐지는 것을 수소핵융합이라고 부르고요. 수소핵융합. 똑같이 헬륨도 더 무거운 원소가 돼요. 헬륨이 탄소로 변하면 그것을 우리는 헬륨 핵융합이라고 부릅니다. 이 반응은 어디까지? 쭉 점점 어디까지 일어나냐면 철까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연히 똑같은 얘기입니다.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아주 높은 온도가 필요하다고 했었고 수소핵융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로 높은 온도가 필요하냐? 약 1000만 켈빈 정도 돼야 돼요. 1000만 켈빈 정도. 그리고 헬륨 핵융합을 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온도, 약 1억 켈빈 정도가 필요하고요. 1000만 켈빈은 반드시 외우시고 1억 켈빈은 외워서 나쁠 건 없고요. 근데 굳이 숫자를 막 정확하게 외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똑같은 얘기 한 번 더. 수소핵융합 일어나기 위한 온도는 약 1000만 켈빈, 한 1000만 도씨 정도 생각하면 되고 헬륨 핵융합은 한 1억 켈빈, 1억 도씨 정도가 돼야 되는데 1000만 켈빈이라고 하는 온도가 엄청 높은 거죠. 화산에서 마그마가 폭발해요. 마그마가 분출돼요. 그 마그마가 어느 정도 온도인지 아시나요? 혹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공장 같은 데 보면 용광로에 쇳물이 끓잖아요. 빨간 물, 쇳물. 그런 게 온도가 한 1000 켈빈 정도예요. 한 1000 도씨 정도. 그러고 이제 태양의 표면 온도가 한 6000 켈빈 정도니까 1000만 켈빈이면은 엄청 높은 거지. 약간 그런 상황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핵융합을 할 수 있다.
이고요. 요거 하나만 적어주실까요? 우리 58페이지고 어디 왼쪽 구석에 조금 칸이 있을 거예요. 저기다가 요것만 좀 적어주시면 따로 엄청 적을 건 없습니다. 오늘은. F 옆에 뭐가 쓰신 거예요? 프리 알파는 굳이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거운 원소가 가벼워지는 거니까 굳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점차 무거운 원소들이 가벼워질 뿐입니다. 밑에 게 네. 이렇게예요? 네. 위에 게 전목캡이 밑에 게 이렇게 오고 아래로 갈수록 더 무거운 핵융합을 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해요. 대신 더 에너지도 많이 생산해요. 더 많은 에너지를 생성하고 있는데 대신에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하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여기 다던이죠, 그죠? 이제 별이 진화하는 과정 이제 그것들을 이야기를 할 건데 먼저 그러면은 별이라고 하는 건 뭐냐? 별이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는 이제 스스로 빛을 내는 어떤 천체를 별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제 뭐 말은 안 되지만 가끔 가다가 그럼 우리 천장에 있는 이 형광등도 별이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형광등은 별이 아니겠죠. 형광등은 왜 별이 아니냐 그러면 얘는 그러니까 빛 에너지를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일 뿐이지 스스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고 스스로 빛을 만든다라는 거는 방금 우리 이야기했던 이 핵융합을 통해서 빛 에너지를 만든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별은 그냥 없던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빛 에너지를 핵융합을 통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별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이제 어떤 녀석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그냥 우주의 먼지가 모여져서 만들어지고요. 우리는 그런 우주의 먼지를 기본적으로 성간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별 성자 사이 간자. 그래서 별과 별 사이에 있는 그냥 어떤 먼지들 그런 성간 물질들이 모여서 조금 구름처럼 많이 모여서 우리가 봤을 때 구름처럼 보이면 그것을 성운이라고 불러요. 자, 일단은 뭐 성간물질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수소와 헬륨 주로 이런 애들로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구성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성운이라고 하는 녀석이 또 오랜 시간에 걸쳐서 뭉쳐지면 이제 그것들이 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운이 좀 뭉쳐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좀 애기 별 그런 걸 원시별이라고 부르고요.
이 원시별 단계를 쭉 거치면서 여러 가지가 변화하면 그리고 본격적으로 빛에너지를 생산하면 우리는 그것을 주계열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떤 별의 진화 단계는 끝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주계열성부터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본격적인 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주계열성부터 수소핵융합 반응을 시작하기 때문이야. 주계열성부터 수소핵융합 반응을 했다는 것은 별의 온도가 중심부 온도긴 하지만 별의 온도가 약 1000만 켈빈이 됐다는 뜻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우주를 돌아다니는 이런 먼지들이 이렇게 뜨겁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운이라고 하는 녀석이 좀 하나만 좀 이야기를 해보면 성운 같은 경우에서도 별이 탄생할 수 있는 성운이 있고 별이 탄생할 수 없는 성운이 있는데 주로 별이 탄생하기 위한 조건은 기본적으로 성운의 밀도가 크고 그리고 온도가 낮은 경우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곳에서 별이 탄생할 수 있다. 별의 탄생은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곳에서 일어나는데 왜 밀도가 높아야 되냐 그러면 얘네들이 많이 뭉쳐야 되니까 빽빽하게 있어야지 먼지들이 잘 뭉쳐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온도는 거꾸로 온도가 높으면 입자운동이 활발해서 잘 안 뭉쳐져요. 온도가 낮아야지만 잘 뭉쳐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특징을 갖는다. 별이 탄생하기 위한 조건 그럼 방금 위에서 얘기했던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좀 어느 정도 뭉쳐지게 되면 원시별이라고 부르는 어떤 동그란 상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먼지 구름이 이렇게 뭉쳐져 있을 때 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이 먼지 구름의 어떤 중력의 중심, 먼지 구름들의 어떤 질량의 중심, 중력의 중심,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무게 중심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어떤 중심이 있을 거예요. 지금 얘기할 건 뭐냐면요. 자, 이런 거예요. 성운일 때에는 별의 온도가 매우 낮아요. 뭐 굳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은 한 50켈빈, 100켈빈 이 정도인데 그 녀석들이 이 원시별 단계를 거치면서 1000만 켈빈까지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이 될 때 하여간 온도가 높아지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중심을 정한 겁니다. 먼지들이든 뭐든 간에 어떤 중력의 중심이 있으면요 그 중력 중심 방향으로 뭉쳐지려는 수축하려는 힘이 존재해요. 그럼 그 수축하려는 힘에 의해서 먼지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전환되게 됩니다. 먼지들이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그 이야기는 뭔 소리야? 쉽게 얘기하면 얘네들이 쪼그라들면서 점점점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뭉쳐지면서 뜨거워진다. 우리는 그때의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 에너지원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에너지원을 우리는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불러줘요. 중력 수축 에너지. 중력 수축 에너지가 뭐야 하면은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야. 위치 에너지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건 그냥 쪼그라들면서 뜨거워지는 거야. 그거 생각하면 되는 거지. 괜찮죠? 그렇죠? 이해 안 되신 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뭉쳐지다 보면 1000만 켈빈에 도달했어? 많이 뭉쳐져서 1000만 켈빈 도달하면 이제 주계열성 별이 되는 거고 만약에 먼지의 양이 조금 적었어. 그래서 뭉쳐졌지만 1000만 켈빈에 도달 못했어요. 그러면은 수소핵융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다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다시 식어가는 거예요. 별이 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어느 정도 1000만 켈빈 도달해야지만 별이 될 수 있다. 그런 것들도 일단은 배경으로 생각해 주시면은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건 일단 뭐 길게 얘기는 안 했는데 이해 안 되는 딱히 그죠? 아직까지. 조금 요런 얘기도 하나 해볼까요? 이 먼지들이 뭉쳐져서 별이 될 때 성간물질들이 먼지들이 뭉쳐서 별이 될 때 우리는 그 별의 질량 먼지들이 뭉쳐져서 별이 되는 과정에서 별 같은 경우에는 별의 질량에 따라서 그 수명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인간하고 이제 별의 어떤 지금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별들도 나름의 생애 주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별이 살아있는 건 아니지만 인간이 태어나고 유년기, 두 분처럼 청년기, 난 뭐야? 청장년기? 나 아직 중년은 아닌데. 하여간 이제 그럼 나중에 중년, 노년,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별들도 어떤 이런 단계들을 거치는 거예요. 근데 인간하고 별의 차이점은 별은 적이 없어요. 그 중도 탈락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두 분이 다음 주에 왔는데 내가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안 되지만, 그렇죠? 뭐 내가 갑자기 뭐 돌연사 해가지고 고독사 해서 내가 없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별은 그게 아니고 끝까지 이제 어떤 죽음을 맞이하는 단계에 이르러서만 죽는다는 거고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별에 뭐 얘기하고 싶은 거냐? 별은 질량이 클수록 진화를 더 빨리 해요. 그러니까 별은 질량이 크다라는 것은 별의 질량이 크다는 것은 수명이 짧다라는 이야기다. 별은 질량이 클수록 수명이 짧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셔서 나쁠 건 없습니다. 이거 정도 하나.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원시별 단계에서 이제 1000만 켈빈에 도달하면 주계열성이 되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는 건 주계열성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핵융합 반응을 조금 더 자세히 해석해 보자 이거예요. 핵융합 반응을 좀 더 해석해 보면 핵융합 반응은 자 이렇게 수식으로 써줍니다. 반응식으로 4H가 헬륨이 돼요. 그러니까 수소 원자핵 4개가 뭉쳐져서 헬륨 원자핵이 될 거야. 그리고 그때 헬륨 원자핵이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써주고요. 얘는 세모는 델타라고 읽고 보통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M은 질량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델타 M이라는 거는 질량이 변한다는 거고 이 수소 핵융합 반응,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서는 질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결손 질량 혹은 질량 결손이라고 불러줍니다.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으로 합쳐지면서 질량이 조금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 이때 에너지는 발생하는 에너지는 델타 MC 제곱 이렇게 써주는데 C는 광속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는 이걸 계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 수식을 보고서 의미만 파악할 수 있으면 돼. 계산은 절대 안 합니다. 의미만 파악하면 되고요. 뭔 소리야? 에너지하고 델타 M. 델타 M이라는 거는 위에서 결손 질량이라고 했으니까 줄어든 질량이라고 했으니까 에너지와 델타 M은 정비례하다 괜찮나요? 에너지와 델타 M은 정비례해요. C 광소가 어차피 뭐 상관없으니까 C 제곱은.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생성된 에너지는 거꾸로 쓸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줄어든 질량, 결손 질량만큼 그대로 결손된 질량만큼 에너지가 생성된다. 그냥 그거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뭔 소리야? 질량이 많이 줄어들면 에너지도 많이 생긴다는 거야. 질량이 조금 줄어들면 에너지 조금 생긴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해되시나요? 완전히 정비례하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야기해볼까요? 자, 우리가 위의 반응식에서 반응 전후로 나누었을 때 반응 전과 반응 후로 나누었을 때 질량의 합은 자 질량의 합을 물어보는 거예요. 수소 원자핵 4개 합친 거랑 헬륨 원자핵하고 질량은 누가 더 큰 거예요? H 4개요. H4개가 더 큰 거야. 반응 전에 질량이 더 큰 거야. 질량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소 원자핵이라고 하면은 그림 한 번만 더 그려보면 수소 원자핵이 4개 있는 거야. 그리고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있는 거지만 얘네들이 반응하는 과정에서 질량이 왼쪽이 더 크다는 거죠. 질량이 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 줄어든 질량만큼 에너지가 된다는 것만 우리는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되셨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한 1000만 켈빈 정도가 돼야 된다. 있죠, 그죠? 그래서 저희 오른쪽 페이지 59페이지죠. 59페이지 이제 위에 보시면 뭐 주계열성 해가지고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 뭐 질량이 줄어든 만큼, 그치? 질량이 감소한 만큼 에너지가 생성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거기에다가 짤막하게 요것만 좀 써주실까요? 요거 수식 관련해서만 저거만 주세요. 요거 수식 관련. 맨 위에다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수소핵융합 반응을 우리는 좀 이런 식으로 정리합니다. 네네. 요거만 써주세요. 휴지? 왜요? 콧물이 나요? 물티슈 드려야 돼요.
사라진 거예요? 그죠? 질량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없어진 질량만큼이 이제 줄어든 질량만큼이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뭐 요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원시별이 주계열성이 될 때 정리를 해보면 반지름이라고 하는 건 크기겠죠? 반지름은 줄어들고 온도는 점차 높아진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원시별 주계열성이 될 때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녀석은 물론 주계열성 단계가 끝은 아니고 주계열성 단계가 끝나면 이제 또 진화를 할 건데 그거 조금 이따 쓰고요.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녀석의 특징,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두 가지 써라.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던 수소핵융합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야기할 정역합평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특징을 갖는 것이 주계열성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정역합평형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설명할 건데 별의 크기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크기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조금 딴 얘기긴 하지만 주계열성 뭐 딴 얘기는 아니고 정확하게 딴 얘기는 아니고 주계열성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것은 태양이 현재 주계열성이에요. 태양 같은 경우. 그럼 태양은 크기가 변하냐 안 변하냐? 변하지 않는 거야. 태양 같은 경우에는. 그지? 그럼 뭐 변하지 않는 게 크기가 변하지 않는 걸 왜 굳이 이렇게 강조하냐라고 한다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시별이 주계열이 되는 과정에서 크기가 줄어들고 있었지만 주계열성이 되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크기가 변하지 않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주계열성 단계에서 크기가 변하지 않는 걸 우리는 정역합평형이라고 한다. 크기가 일정한 거다라고 했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냐면 그림으로 그렸을 때 자, 별의 내부는 이렇게 크게 두 개의 구조로 나눠요. 중심에 어떤 핵, 그죠?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핵 혹은 중심부라고 보시면 되고 그 주변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주변부, 그 다음에 표면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정역합평형은 하여간 뭐가 됐든 간에 중력에 의해서 수축을 할 거야. 별은 기본적으로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려는 힘이 있지만 만약에 중력만 있다면 이 별은 실제로 그냥 말 그대로 수축을 하겠죠. 근데 이 별이 수축하지 않는 이유는 중력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도 팽창하려는 힘이 있기 때문인 거고 심지어는 그 힘의 크기가 서로 같은 거다. 그럼 팽창하려는 힘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말로 일단 먼저 하자면 이 내부에서 핵융합을 하고 핵융합을 한다는 거는 높은 온도로 이제 유지된다라는 거니까 그 밀어내려는 힘, 높은 온도로 유지되고 기체압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밀어내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핵융합에 의한 기체압, 그냥 줄여서는 기체압이라고 쓰면 그것은 팽창하려는 힘이겠죠. 즉 결론은 뭐예요? 중력의 크기와 즉 수축하려는 중력의 크기와 팽창하려는 기체압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중력의 크기와 기체압의 크기가 완전히 같기 때문에 크기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그것을 우리는 정역합평형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금 이야기했던 똑같은 얘기죠. 주계열성의 큰 특징 두 가지. 이건 굳이 적을 필요 없어요. 그대로 있으니까. 수소핵융합 반응, 그 다음에 정역합평형. 이 두 가지를 주계열성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좀만 힘내세요.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그 주계열성 그래서 주계열성 단계가 이제 끝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조금 이따 할 건데 끝나게 되면 이 어떤 별의 질량에 따라서 두 가지 경로로 나뉘어요. 상대적으로 질량이 작은 별과 그다음에 질량이 큰 별. 상대적으로 질량이 작은 별, 큰 별로 나누어서요.
기준은 누구냐면 태양의 5배입니다. 태양을 그냥 기준으로 하지 않고 태양 5배 정도. 뭐 교재에 따라서는 5배에서 10배 상관없습니다. 학술적으로 7, 8배인데 한 5배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질량이 작은 별과 큰 별로 나누니까 태양은 질량이 큰 별이야 작은 별이야? 작은 별인 거죠, 그죠? 태양 5배가 기준인 거니까 5배보다 작으면 질량 작은 거니까. 그래서 질량이 작은 별의 주기율성 이후에 적색 거성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서 백색 외성과 행성상 성운이라고 하는 녀석이 되고요. 행성상 성운을 그 다음에 질량이 큰 별의 초거성이라고 하는 단계, 초거성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서 초신성 폭발, 초신성 폭발하면 또 2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질량이 작은 녀석이 그 와중에 질량이 좀 작으면 중성자 별이라고 하는 것, 질량이 좀 크면 블랙홀이라고 하는 녀석이 되는데요. 이때 뭐 중성자별하고 블랙홀은 통합과학에서 따로 막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진화하는 경로, 진화하는구나. 질량이 작은 별과 큰 별로 나누어서 진화하는구나만 기억하시면 되고, 요것에 대한 세세한 설명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